일단. 위안부 합의 문제가 나온 이후에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분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법원 행정처가 이거를 기각하거나 각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위 지금 나오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와의 그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안 그래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데 지금 분노 게이지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분은 정말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법행정부 처선 모든 문제 계속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참 이번 문제까지 믿기 어려운 부분인데 뭐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런 그러니까 사안. 할머니들이 이 소송을 소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 문건에 담겨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시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도 하기 전입니다. 정말 전에. 그 시기로 딱 보면은 12월 28일 합의 직후 1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합의에 대한 반발과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여러 공작들과 함께 동시에 양승태 이 문건이 작성이 된 거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각하의 이유로는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기각의 이유는 기각하는 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송 권한이 없어졌다. 논리까지 이제 딱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어쨌든 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하냐면 사법부가 지금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이게 지금.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이제 1회 기일도 잡히지 않은 채로 계속 공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사한 사건으로 지금 일제 강제동원 소송 관련한 여러 가지 문건들도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그 문건들 중에 하나 보면 5가지 방법, 처리에 있어서 5가지 방법을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게 나오는데요. 뭐 조정 화해 시도, 사법자제론, 전원합의체 판단 뭐 등등 하면서도 그 중에 하나가 재판 연기 방안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위안부 할머니 사건이 바로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인데 무엇을 이유로? 송달을 이유로라고 그래서 하거든요. 송달을 안 그렇죠. 받았다고. 일본 정부에서 송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실제 아직까지 제1회 기일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나쁜 게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나 이런 분들이 일본 법원에 가서 일본 정부나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법원의 판결이 뭐였냐면은 청구권은 인정한다. 그런데 과거에 한일 간의 청구권 합의에 의해서 소멸됐다. 이거는 소멸돼서 배상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심지어 일본 법원도 이거는 청구권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만든 문서에 이거를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각하시켜야 된다라는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민족 반역자예요, 진짜. 정말로 아무런 역사의식과 영혼이 없는 법률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전범을 지금 여기다가 남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제 재판 연구관을 했던 현재 이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판사들이 이제 공개한 얘기들이 있죠. 이게 이제 2012년에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일인데 군함도에 끌려갔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 미쯔비시나 또 신일본제철 이런 데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1심, 2심에서 지다가 그 한일 청구권 합의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다가 대법원이 2012년에 사상 최초로 획기적인 판결을 합니다. 이거는 반인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을 운운할 대상이 아니다. 네. 이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파기해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그 액수를 정해가지고 1인당 1억 원 정도를 정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온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이 과거에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액수를 산정해서 올렸으니까 이제 대법원이 확정만 시키면 되는 건데 그 똑같은 취지로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하니까 거기에 선임 재판연구관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그거는 한일 간의 외교적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에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 폭로한 판사의 얘기가. 그러니까 나는 대법원이 동일한 사건에서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아직까지 지금 이걸 판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번에 공개되니까 비로소 얼마 전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해가지고 네. 인재하겠다. 예.
대법원장이 바뀌어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 그 외교 문제를 왜 그 사법부에서 고민해? 글쎄 말입니다. 이제 영혼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참으시고요. 불이익에는 못 참으십니다.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오늘의 명언은 예, 우리 그 의원님이. 2010년부터 그 판사들의 그러니까 대외 협력관 외교 공간에 나가게 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는데요. 2013년도에 그 제도를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문건에 2013년도 문건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외교부가 어떤 외교부냐? 고위법관 외국 방문하면 의전을 맡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뭐 소송이 있어가지고 피고 소송 대리인이 정해지면은 외교부 입장을 닮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 송달을 핑계로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네.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도록 하자. 전 이해가 됐어요. 난 이분들 그냥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예. 미친 건 아니었네.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완전 삼각 커넥션. 삼각 커넥션이네. 예, 양승태 대법원, 외교부, 청와대 이렇게가 삼각인 거죠. 그 의혹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제 검찰이 핵심 수사 대상이자 피해자로 겨냥을 했다는 거는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재판 거래 설계사로 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기적으로 보면 2013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건이 9월인데요. 예. 10월에 그 임종원 전 차장이 이제 그 청와대를 찾아갑니다. 수석 단위를 만나고 오긴 했지만 이 문제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관련된 문건이 여러 건인데 이메일까지도 합한다면 한 3건 정도가 김기춘 비서실장 당시 재임 씨에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차장이 외교안보 수석을 찾아갔다라는 게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져보면은 외교안보 수석은 비서실장 밑에 있는 사람이고 비서실장으로부터 뭔가 미션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외교안보 수석을 만나면 외교부와 거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확인이 된 거고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판사들의 의전을 강화해주고 이런 것들하고 그냥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그 가슴 아픈 역사, 민족 정기, 민족혼 이런 것들을 그냥 맞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들이 불거지고 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 사법부를 흔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외교부 압수수색은 할 수 있지만 대법관이나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할 수 없다. 지금도 이런 태도들을 지금 현재 영장전담 법관들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참 좀 끔찍한 일이고 국민들이 정말 분노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 그 10월 그 방문 당시에 법관 해외 파견 확대를 청탁했다 네. 하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소하자마자 3일 만에 지금 불려갔단 말이죠. 석방디 검찰에 다시 소환되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이거는 뭔가 저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이런 사법농단 부분에 대한 증거 서류들은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흔적이 나오니까 당시에 또 김기춘, 양승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학연 이것이 또 남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런 것들, 이런 조합들을 지휘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검찰은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본 그 통일이니까. 2015년도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병기 전략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관계 복원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요청을 하냐면요. 당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그 출국 정지기간 영장 처분 관련해서 이제 보류 요청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런 취지의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김기춘 비서실장 바로 연이은 네. 비서실장의 직에 있었고요.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 김기춘만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아무리 그런다 치더라도 예컨대 뭐 행정부 그리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같은 경우도 혼자 판결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근데 이제 이것만은 정말 안 분명한 것 같아요. 되시네. 이해가 잘안 돼요, 그게 아직도. 이 법원 내부 사정을 뭐 정확히 가는 건 아니지만은 법원 행정처장 지금 문제되신 분이 그 매우 좀 독특한 분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중평이 굉장히 그 오바를 많이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좋게 얘기하면 활동적으로 하시면서 그걸 또 다 기록을 해놓는 바람에 지금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래도 그 대부분의 법관들은 그래도 자기 양식과 양심에 의거해서 판결하고 자기 금도와 절도를 지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정말로 청와대에서 딱 원하는 바대로 그냥 판결이 모든 게 그냥 딱 근데 그 꼭지를 현실적으로는 찍겠다.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압력을 했지만은 사실 청와대 압력이 없었어도 어차피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 것인데 그걸 읽고 이용해가지고 위에다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건가? 네. 아니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 이 세 가지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어느 쪽이라고 아까 보세요? 교수님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신 부분. 수석님이 임종원 차장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원 내부에서는 특이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 그런 정서가 있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왜 유능하고 뛰어나다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법원에 잘 있는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친화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양반이 보고서를 쓰고 또 정세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원행정처를 거쳐온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종원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 보고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의 보고서에 정세 분석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중추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우리만의 우물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검찰한테 밀리고 국민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홀대를 당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엘리트들이 왜 이렇게 당해야 되고 예를 들면 고3 시절의 컴플렉스에 의해서 저거 다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인데 자꾸 후배들한테 내가 이거를 물려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 말고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뭐 이런 실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 실에 있는 심의관들이 기획조정실의 보고서 수준을 따라잡으라 해가지고 기획조정실에 가가지고 문건 몇 개를 파일을 가져다가 그걸 띄워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성하는 수준의 연습을 지금 했다는 말씀을 거야. 들어보니까 네. 진짜 유능하고 탁월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이 그리고 쉽게 사고는 말하면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그러니까 치는 임종원 거지. 차장이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어떤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법부 전체가 어떤 염원의 표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제 수준을 올려놓으신 그 수준 높은 보고서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국민이 그 보고서를 보고 한숨을 쉬고 경험을 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물 안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저는 아까 궁금해하셨잖아요. 재판 거래가 어떻게 결론에 관철이 됐을까,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했을까. 네. 뭐 저도 사실 몰라요. 수사를 해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연결고리 하나 있어요. 법관 3,000명 중에 한두 명 보내는 건데 왜 거기에 공을 들였을까요? 3,000명 중에 한두 명 나가는 그 법관들의 대다수가 사법행정처에 근무하는 소위 말해서 고위법관 승진이 예정됐거나 고위법관 승진이 가능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법원 내에서도 그렇죠. LED 그룹이 따로 있네. 법관 길들이기일 거예요. 제가 수사를 받고 왔던 사건 역시도 소위 말하는 이거야말로 정말 특이한 판사, 이제 튀는 판사죠. 법원의 어떤 전체적인 취지와 거스르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다양한 방식으로 줍니다. 그 방식과 다르지 않는 식의 조령 과정이었던 거죠. 수사 과정이 그렇게 지금 순탄치 않아 보이는 게 지난주에 검찰이 법원 행정처 그 전현직 심의관들과 대법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줄줄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뭐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률이 90%가 넘으면서 이거 방탄 법원이 따로 없다. 이런 비판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수사가 정말 제대로 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두 번에 걸친 이제 영장 청구를 기각을 하고 예. 세 번째 이제 한 법관에 대해서 심의관이었던 한 법관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는데요. 다만 조건을 붙입니다. 법관 사찰이 명백하게 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법관 사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요. 그분이 본인이 직을 그만두면서 나가면서 2만 5천여 건의 문서를 삭제를 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만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문건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법관들은 문제 인식을 그러니까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입장이고 지금 본인이 지금 발휘하지 못한 그 리더십의 그 한계 이거에 대해서 저는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무 말씀 없이 침묵을 지키는 그 태도는 과연 정당한 리더십인가?
현재 많은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그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나서서 이 관련자에 대한 처벌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가 정말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주는 것, 그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회복해야 될 가장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이후에 위안부 할머님들한테 설명을 하겠다고 찾아간 적이 있죠. 그때 할머님들이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 차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나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시키고 신뢰를 받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원칙은 잘 세운 것 같아요. 일단 딴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확실히 한 것 이번에 그나마 이제 성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망각하면 지는 거잖아요. 이 싸움은. 그래서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피해 당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심지어 네덜란드도 있고 이 수많은 나라들이 기억을 하고 또 심지어는 미국 하원에서 결의안까지 통과된 적도 있잖아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한테도 기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거기 끌려갔던 그 할머니들께서 정말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예컨대 그 병원에서 마음대로 외출을 하거나 이럴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 사실 그게 성노예인 거거든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아주 교묘하게 자기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위안부 문제 제일 먼저 제기한 것도 제가 알고 있건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이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를 해서 일본인들에게 이걸 갖다 계속 기억시켜주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